신소재 좀 빨리 해볼게. 신소재. 신소재 먼저 할게요. 일단 신소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질의 분류인데, 물질을 분류한다는 건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도체, 전기 잘 통하는 물질. 절연체는 다른 말로 부도체라고 하는데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절반만 통하는 거고요. 얘는 아예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고, 얘는 무조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데, 얘는 평상시엔 전기가 잘 안 통하는데 내가 약간의 열을 가하거나 약간의 압력을 가하거나 약간의 어떤 전기를 가하면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전기가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 조절할 수 있는 녀석을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반도체다. 도체 종류, 뭐 철, 구리, 알루미늄, 전기 잘 통하는 물질들 말하고 있는 거고, 고무, 유리, 플라스틱, 전기 안 통하잖아? 이런 걸 절연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재료 중요합니다. 규소, 점안유, 두 개가 반도체의 재료로 이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내가 규소를 발견을 해요. 규소를 발견해서 그 규소의 특징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전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된 거지. 그걸 반도체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소가 영어로 실리콘이죠?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든 장소, 최초로 만든 장소가 실리콘밸리죠. 그래서 미국의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물질의 분류 파트고요. 자, 이런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액정을 만들 건데, 액정. 자, 액정은 일단 뭐냐면, 액체 상태의 정은 크리스탈 입자. 액체 상태의 크리스탈 입자. 그래서 고체 결정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액정입니다. 요게 액정이에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좀 액정의 모습이 좀 다르지. 자,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 액정이 흐트러져 있다는 건 여기에 전기가 걸리지 않았을 때. 여기 전기를 딱 걸어주면은, 전기를 걸어주면 액정이 일렬로 주르륵 배열됩니다. 이거 갖다 뭐 하는 거냐? 봐봐. 빛의 특징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빛의 특징.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오는 거거든? 그래서 빛은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떨리는 전기장과,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떨리는 자기장이 함께 오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입체감이 느껴지나요? 그죠? 위로 이렇게 떨리는 것과 함께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직, 위아래로 수직이라 이거예요. 수직으로 떨리는 빛과 가로로 이렇게 떨리는 빛이, 수평 방향으로 떨리는 빛이 함께 오고 있는데, 이 빛을 쏩니다. 빛을 딱 쏘면 이 방향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오면 여기다가 편광판이라는 걸 먼저 편광이란 말 뜻이 뭐냐면, 둘 중에서 하나만 편애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을 편광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빛을 지금 수직 편광판을 통과시키고 있죠. 수직 편광판을 통과시킨다는 건 이 두 종류의 위아래로 떨리는 빛과 수평으로 떨리는 빛 중에서 바로 요 녀석만 통과시킬 수 있는 편광판인 거예요. 그럼 통과됐으면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수평 편광판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통과 못하지. 가다가 부딪힐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액정이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가 탕탕탕탕탕탕탕 부딪혀가지고 옆으로 꺾입니다. 흐트러져 있어야 꺾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져 있을 때 땅땅땅 꺾여서 옆으로 뒤집혀진 상태에서 여기를 만나면 빛이 통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액정을 조절해서 빛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빛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액정의 원리입니다. 빛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여기 액정에다가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럼 여기 수직평원판을 통과했죠, 일단? 통과했죠? 근데 가다가 일렬로 쫙 배열되어 있으니까 부딪힘이 없어요. 빛의 입장에서 액정 분자하고 안 부딪혀. 안 부딪히니까 꺾여, 안 꺾여. 옆으로도 안 꺾이거든? 그대로 오다가 탁 막히니까 빛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색깔을 구현하는 거야? 액정에서 검은색을 구현하는 거야. 검은색은 이렇게 빛이 안 오게. 즉, 화소 하나하나마다 전기를 걸어줘서, 빛이 안 오게 해서 검은색을 구현합니다. 그럼 다른 색깔은 어떻게 구현합니까? 이렇게 액정 분자에 전압을 안 건 상태에서 빛이 통과하잖아? 여기다 이제 컬러 필터를 설치해서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핸드폰에 색깔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지. 오히려 액정에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빛이 통과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빛이 통과한다는 게 액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투과량도 조절할 수 있고, 밝은 빛, 어두운 빛도 액정에 전압을 얼마나 걸어주냐에 따라서 그것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액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액정을 영어로 liquefied 된 액체 상태의 크리스탈 LC라고 해요. LC, 액정을 LC라고 하고요.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장치가 그 유명한 LCD입니다. LCD라는 말 자체가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는 보여준다는 거거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모두 다 LCD예요. LCD. 액정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액정 깨졌단 말 쓰잖아. 그래서 액정 깨졌단 말 쓰죠. 근데 액정이 깨져도 이 안에 거는 안 깨지니까 다시 재활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깨진 액정도 사가죠. 막.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텔레비전, 휴대전화 등등 여러 군데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반도체 학교에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거 배웠어요? 기억이 있나요? 안 나왔어? 신수씨 아직 안 배웠어?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물리 1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안 배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은 좀 패스를 하고요. 학교에서 혹시 나간다는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까지 할 거냐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것들.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이오드를 만들고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이 다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DI를 해서 반도체 두 개를 연결합니다. 반도체 두 개 연결해서 반도체마다 전원장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봐. 이렇게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발이 두 개 있습니다. 발이 두 개 있으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트라이엔지스터를 약자한 트라이가 세 개라는 뜻이거든요. 반도체 세 개 연결합니다. 그래서 발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짜리. 그림만 보고도 이게 다이오드인지 트랜지스터인지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어디다 이용하냐? 이건 암기예요. 현재는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 다른 말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다이오드라고 좀 암기사항이고요. 현재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증폭, 우리가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 커지잖아. 이건 증폭 작용이랑 스위치 작용은 약간 좀 어려운데 1과 0 막 이런 거 기록하는 거거든. 1과 0으로 기록된 게 컴퓨터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을 바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CPU, 중앙처리 장치가 이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소형화시킨다, 뭐 이런 말 써져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용된다는 거고요. 얘는 발광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두 개 연결한 거지. 발광이란 말 뜻은 뭐야? 빛을 내는 다이오드입니다. 당연히 발이 두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에 가면 이제 빛이 나오는 거죠. 이 발광 다이오드 LED가 개발되기 전에는, 즉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에디슨이 만든 전구를 썼어요. 그 전구는 빛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열을 발생시켜야 돼. 필라멘트를 빨갛게 달궈야 되거든요. 그 다음 되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야. 그지? 우리 열이 필요 없잖아. 빛이 필요하지. 근데 얘는 거의 다 빛만 나옵니다. 열이 나지 않아요. 이것도 아마 LED일 거예요. LED.
우리 모든 등들이 거의 요즘에 LED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V에도 이제 LED를 먼저 뒤에서 빛을 쫙 쏴주고 앞에 액정 설치하고 해서 TV 화면을 구현하는 거죠. 요즘은 TV에도 열이 잘 안 납니다.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되고 조명 장치에 이용됩니다. LED는 LED인데 앞에 O가 붙었죠. 이게 오르가니즘 그래갖고 유기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빛을 내는 유기물이 있어요. 그 유기물을 쫙 발라가지고 그걸 LED를 만든 거예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얘는 약간 휘어지는 성질도 가집니다. 휘어지는 성질. 유기물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뒤에다가 딱딱한 뭔가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이용된다. 발광 다이오드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소재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신소재 파트는 소개입니다. 소개해주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원리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압력 감지기, 압력을 감지하는 장치, 레이저 광원,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판도 반도체 연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게 아까 LED였죠. 반도체입니다. 압력 감지기도 압력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느낌이 안 드는 게 얘가 좀 안 들죠. 압력 감지기가. 이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거 좀 기억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방금까지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살펴볼까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일단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은 자화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라서 자석이 좀 달라붙을 수 있는 물질들이 똑같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고요.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은 자석이 붙지 않는 물질을 말하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소개되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말만 좀 보면은 초전도, 전도 현상이 뭐냐면 전도 현상이 전기가 잘 통하는 현상이거든. 초자가 붙다는 건 전기가 엄청나게 잘 통하는 거. 전기가 엄청나게 잘 통한다는 건 전기가 통하는 걸 막아주는 뭐가 없다? 저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이하의 온도까지 떨어뜨리면 저항이 완전 0이 돼요. 저항이 0이 됩니다. 저항을 0으로 만드는 온도를 임계온도, 초전도체를 갖다 놓고 온도를 쭉 떨어뜨리면 한 영하 180도까지 떨어뜨리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전기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전류를 흘려도 열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전기를 흘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봐봐, 어떤 도선에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열이 나서 타버리거든요. 근데 저항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전류를 엄청나게 흘리면 타지 않겠지? 두 번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거든, 자기장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오른손부터 기억나? 이렇게 해서 자기장 생기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센 전류를 흘리면 엄청나게 센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MRI, CT 이런 거 찍는 거 있잖아. CT보다는 MRI 쪽에서 그 엄청나게 센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속에 영상 정보를 찍어냅니다.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요 초전도체라는 겁니다. 자, 초전도체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거는 임계온도 이하가 되면은 전기저항이 0이 된다. 자, 임계온도라는 키워드하고 전기저항이 0이 된다는 키워드, 임계온도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초전도체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마이너스 아니고요. 마이스너예요.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석이고 위에다 초전도체를 딱 놔두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붕 떠있게 됩니다. 마치 자석과 자석처럼 붕 떠있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초전도체 자체가 이 자석이 이게 만약에 N극이라고 한다면 N극에서 이렇게 N극의
자기력선이 나오면은 얘가 그 자기력선을 통과시키지 않고 얘를 막고서 반대로 얘를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서로 미니까 둥 떠있게 되는 겁니다.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가 있냐,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다 밀어냅니다. 밀어내니까 붕 떠 있을 수 있게 되고, 초전도체가 되어야지만 이 현상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초전도체가 현재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잖아. 한참 동안 놔두면 어떻게? 한참 동안 놔두면 온도가 다시 슬슬 올라갈 거 아닙니까? 떠 있는 현상이 자꾸 사라져. 이러다가 자꾸 밑으로 붙어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 현상은 이름이 뭐다?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도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럼 이걸 여기서 뭐하냐? 붕 떠있으니까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할 수가 있겠죠? 붕 떠있게 하니까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야지만 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원리는 나중에 배울 텐데, 또 이 MRI 장치에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초전도체가 필요하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송전선인데 전기를 보내주는 선을 송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를 만드는 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거의 많이 만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혐오시설이잖아. 혐오시설이니까 굉장히 먼 곳에, 되게 외진 곳에 설치한단 말이야. 우리 집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죠? 외진 곳부터 우리까지 뭐가 와야 돼? 생산된 전기가 도달해 와야 되는데, 그 전선을 뭘 쓴다? 송전선을 이용해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는 중간에 저항 때문에 전부 다 손실돼. 100을 보내면 40밖에 안 온대요. 엄청난 손실이죠? 근데 만약에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소리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외지에서 만든 전기를 아무런 저항 없이 60%나 손실되는 거 없이 우리 집까지 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송전선을 만들 때 바로 초전도체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엄청 비싸 보이죠? 실제로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내에서 실험용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 조금 단가를 낮춰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진짜 손실 없는 송전선을 깔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는 걸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표는 뭐냐면 가끔 나오는데, 잘 봐봐. 이 표는 임계온도의 변화로 돼서 우리가 이 초전도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된 물질이 바로 수은입니다. H고 수은이 몇 도? 이게 1940년도 이전이니까 1920년? 1920년도에 이미 초전도 현상이 발견됐어요. 100년 전이 발견됐는데, 이 녀석의 임계온도가 켈빈이잖아? 켈빈이 뭐냐면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그래서 0도씨가 273켈빈이거든요. 근데 이 켈빈이 어디 갔어? 40켈빈이라는 건, 여기 40이라는 이 안쪽이잖아. 그래서 얘보다 안쪽이니까 40이면 얘보다 마이너스 230 정도가 빠져야 되는 거지. 40이면. 자, 이게 이게 40켈빈이라는 건 도시로 따지면은 영하 240도씨? 영하 240도씨 정도로 만들어야, 그래야지 수은이 뭐 할 수 있다?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의. 40도 아니군요. 거의 0에 가깝죠? 영하 한 270도까지 내려줘야 그랬었어. 근데 이 온도를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험과 실험을 통해서 자꾸 임계온도를 점점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계온도가 올라가면, 봐봐. 여기 이 녀석,
맨 마지막 거. 200켈빈이죠. 200켈빈이면은 영하 73도. 영하 73도만 돼도 이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앞에 괄호가 쳐져 있죠. 완전 초고압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돼. 앞으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초고압이 아니더라도 아주 초고압, 극한의 환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초전도체로서 어떤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더라도 또는 상온에서 현재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면 대박이죠. 대박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더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는 그래서 점점 발전되어 오는 초전도체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짝대기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게 Y하고 BA, 바륨하고 구리하고 산소가 이렇게 복합된 복합체입니다. 복합시킨 복합체야. 이런 복합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킨 물질들입니다. 자, 초전도체가 또 이용되는 게 여기 인공핵 융합장치. 여기도 초전도체가 이용되고 여기도 어떤 핵을 융합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잖아. 뭐 인공태양 같은 게 이런 건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연료들을 띄워넣고 한대요. 붕 띄워넣고. 연료들을 강한 자기장으로 붕 띄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초전도체가 이용된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도 이용되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이 자석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자석인데 체크할 건 이거야.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까지 철, 네오디뮴, 붕소 이 세 가지 물질을 복합해서 만든 자석이 바로 네오디뮴 자석이고 현존하는 자석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을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갖고 놀다가 손이 찢기거나 너무 강력해서 촥 달라붙는 바람에 손이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강력한 자석을 네오디뮴 자석이고 이 강력한 자석을 이용하면 고출력 스피커, 강력한 모터 그리고 여기 우리 HDD, 하드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 안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하드디스크,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있잖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도 자석이 필요하고요. 스피커나 모터도 이제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요만한 스피커인데도 이따만한 스피커 못지않은 어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걸 고출력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네오디뮴이 개발돼서 이제 강력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크기는 작아진 그런 그런 스피커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여자들은 징그러워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갖고 이런 들고 있는 연필 있죠. 연필심. 샤프심 끝을 스카치 테이프로 딱 한번 찍었다가 탁 떼면 이거야. 노벨상 받았어요, 이 사람. 왜 노벨상 받았냐면은 이 물질이 굉장히 가치 있는 물질이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가 탄소거든요. 탄소. 기억나? 탄소는 원자과 선자가 원래 4개죠. 근데 지금 몇 개만 공유결합하고 있냐면 3개만 공유결합하고 있거든. 전자 하나가 남아돈다는 걸 상상해요. 전자가 남아돌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굉장히 잘 통합니다.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데 이게 원자 한 겹인 거 보여요? 원자 한 겹. 원자 한 겹이잖아. 한 겹. 한 겹의 원자이기 때문에 이거 투명해. 보이지도 않아. 한 겹의 원자층이야. 그래서 이걸 한 300만 장 정도 이렇게 묶어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내가 한 겹만 있어도 전기 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전기 통하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쌤이 만든 액정에다가 전압을 걸기도 하고 안 걸기도 하고 컨트롤 해야 되잖아. 그 액정 뒤에다 뭘 붙여?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갖다 붙여놓고서 전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얘가 굉장히 투명하니까 굉장히 얇은 액정. 액정에다도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액정 뒤에 또 달라붙는 장치들이 많거든 원래. 좀 두꺼워지는데 얘를 갖다가 전원 공급 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얇은 또는 이렇게 둘둘 말고 다니는 되게 유동성이 있거든요.
둘둘 말고 다니는 컴퓨터라던가 둘둘 말고 다니는 액정. 아까 OLED 밑에다가 이거 붙이면은 이제 대박이죠? 둘둘 말고 다니는 컴퓨터라던가 입고 다니는 의복형 컴퓨터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죠. 시원하지? 그래서 노벨상을 줬다고요. 자, 기억할 거는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얘를 되게 얇잖아. 이거 근데 우리가 뭐랄까 철사만큼 모으면은 철사의 강도보다 얘가 훨씬 더 강력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모으면은 훨씬 더 강도가 매우 높다라는 말 뜻은 같은 크기만큼, 같은 부피만큼 모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도를 가진다는 걸 말합니다.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당연히 열도 잘 통합니다. 투명하고요. 이런 걸 그래핀이라고 그러고요. 이 그래핀을 똘똘똘 말아놓은 게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그래핀을 똘똘 말아놓은 거. 당연히 전기 잘 통할 거고 강도도 엄청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또 그래핀을 갖다가 이제 육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 연결해서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걸 또 플러렌이라고 해요. 플러렌.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집어넣고 얘를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끌어 거기서 팡 터뜨려요.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구강 투여를 하면 모든 세포에 영향을 끼치고, 그지? 그 중에서 암세포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모든 다른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머리를 다 밀잖아. 이게 부작용 때문인데 이걸 이용한다면은 아마 그런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좀 봐주면 좋겠고, 체크할 부분만 좀 체크할게요. 단점. 하지만 이게 단점도 있다는 거, 체크. 제가 잘 나옵니다. 단점. 이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등등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량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렵대요. 생산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 수송하고 저장하는 게 좀 어렵대요. 수송과 저장이 어렵다. 너무 얇아서 그런가? 수송도 저장하고 있는 것들 보이지도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전기가 통하죠. 전기가 안 통하게 할 수는 없죠. 즉 반도체는 전기를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 통하게 할 수도 있잖아. 얘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 이용되는지는 좀 읽으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연 모방 신소재들인데, 자연을 모방해서 만든 신소재들이고요. 자, 각각 특징만 보면은, 도마뱀 부치라는 도마뱀이 있어. 다른 말로 개코 도마뱀이 있는데요. 얘는, 발바닥의 특이한 모양 때문에 막 벽을 타고 막 올라가고, 천장에 매달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징그럽죠. 근데 그 발바닥을 연구해보니까 특이한 어떤 구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발바닥 구조를 응용해서 우리가 장갑을 만들어, 장갑 만들어? 장갑 딱 끼고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물론 중력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우주에서 끈을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 장갑만 가지고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수리 같은 거 할 때 장갑 가지고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우주선을 수리하는 등 그런 데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홍합은 물속에서도 이제 바위에 자기 몸을 붙여. 홍합이 물속에서도 바위에다가 자기 몸을 붙여서 살아가는 녀석이라서 물속에서도 접착력이 강한 그런 접착제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합의 이 접착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몸속 수술을 해. 수술한 다음에 나중에 꼬맬 때 어떻게 꼬매요? 실로 꼬매잖아, 원래. 실로 꼬매죠? 근데 이거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접착제로 붙여놓은.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실밥을 뺄 필요도 없고 되게 장점들이 있다고요. 수동 접착제, 의료용 생체 접착제, 수술용 봉합사 이런 것들에 이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미줄도 같은 어떤 굵기만큼 만들면 이것도 강철보다 훨씬 더 강력하대요. 강철보다 강력하다고요. 지금 우리 거미줄은 두둑하면 뜯어진다고 해서 되게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강철, 철의 부피만큼 모아놓고서 당기면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5배에서 10배만큼 강철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방탄복을 만들거나 하는데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박쥐가 초음파 이용해서 눈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감지하잖아.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원리, 초음파를 쏴서 주변을 감지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자연으로부터 많은 힌트, 아이디어를 얻었구나라는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연잎은 비가 와도 그냥 또르르 빗물이 떨어져요. 자연 방수가 돼 있어요. 자연 방수가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연잎의 표면이 좀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게. 그래서 그 구조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면요. 그냥 비를 맞아도 툭툭툭 털어서 나갑니다. 이런 옷들. 그래서 방수, 코팅제, 오염 방지 페인트, 그런 옷 같은 것들에 이 연잎의 표면을 좀 이제 차용해서 도입해서 만들고 있고요. 자, 상어의 비늘을 연구해 봤더니 상어 비늘이 물살을 가르고 가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의 비늘을 패턴을 이용해서 전신 수영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신 수영복을 입고서 붕덩에서 수영을 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신 수영복에 이 상어의 비늘을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가 이용되었다는 거. 실제로 이제 세계 신기록이 지금 경신이 돼요. 이것 때문에. 독고마리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막 털이나 옷에 막 달라붙는 열매거든요. 우리가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테이프 있죠? 그게 바로 요거로부터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찍찍이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가 이런 식물의 구조를 이용해 만든 거고요. 모르포 나비라는 나비가 있는데 얘는 색소가 따로 없는데 햇빛을 받아서 특별하게 반사를 시켜요. 특별하게 반사시킵니다. 또 빛을 간섭시킨다. 특별하게 반사시키고 특별하게 막 모으고 합쳐서 색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색소 없이. 그래.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색소가 없는데도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빛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그래서 빛의 반사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아마 색깔이 다르게 관찰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옷을 만들었다면 정한이는 쌤 옷을 보라색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이쪽에서는 분홍색이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쌤이 어떤 옷을 입고 하는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